오늘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쳐다봤어요. 분노로가 아니라, 증오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로, 무관심. 그들은 마치 당신이 가구라도 되는 양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작별 인사도 뒤돌아보는 눈길도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그조차 없이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다. 좀 더 조용한 것, 좀 더 묵직한 것, 당신이 서서히 오랫동안 사라져 왔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시간, 돈, 잠, 침묵, 그리고 존엄성까지 당신은 끊임없이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도 깨닫지 못한 채 주는 행위는 더 이상 감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 당연한 권리의식, 그리고 결국 이것, 냉담한 태도, 단답형 답변, 작별 인사도 없이 닫히는 문,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사랑을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는 데에 기준이 없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그 단 한 줄의 누락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1시간 안에 우리는 그 선이 사라진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선을 함께 다시 그려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자 그들은 거의 즉시 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 더 많은 인내심, 더 많은 이해심, 더 많은 따뜻함, 더 많은 부드러움, 좋은 부모가 제공해야 할 모든 것을 더 많이. 그 대답의 기저에 깔린 전제는 매우 오래되고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이가 나를 등지면 내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아이가 거칠게 말하면 내가 충분히 다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 아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그럴 만한 이유를 준 것이다. 그러한 가정은 겸손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성찰처럼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천천히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그 생각을 삼키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변명할 때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더 냉랭해집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너무 적게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받쳐줄 기반도 없이, 베풀어줄 틀도 없이, 아무런 기준선도 없이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그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의 실패입니다. 벽도, 기초도, 문도 없이 오로지 온기만으로 지어진 집은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기가 아름답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온기만으로는 형태를 갖출 수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더 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갈 곳이 없는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을 더욱 작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질문은 다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좋은 부모 함정 겉으로 보기에 비범한 사랑처럼 보이는 부모됨의 모습이 있다. 절대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 모진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두 받아내는 부모. 잘못이 없더라도 항상 먼저 사과하는 부모. 말하기 전에 아이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투를 조절하고 밤잠을 설치며 내가 아이에게 충분한 존재인지 고민하는 부모. 저 부모는 헌신적으로 보이네요. 저 부모는 이타적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 부모의 내면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부모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야. 조금씩 한 걸음씩 침을 삼키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들 속에서, 아이가 더 크고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습관적인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아이는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반응할 뿐인데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행동을 관찰하는 데 있어 놀라운 학습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일관되고 확실한 진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수년간 일관되고 확실하게 관찰해 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다시 돌아오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부모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니, 오히려 한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가 그 교훈을 배우고 나면 관계의 역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잔인해서도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 당신의 아이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냉정함이 용납되면 냉정함은 당연한 것이 된다. 관계에서 해고가 허용된다면 해고는 편안해진다.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의 침묵과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끝없는 수능을 용인한다면 당신의 침묵과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끝없는 수능은 그 관계의 당연한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졌습니다. 당신이 나눠준 3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호한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3가지를 서서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것들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지위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권위에 기반한 경직된 위계 구조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자신의 위치, 기대되는 것, 그리고 용납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특정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녀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위치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기분을 좌우하려 들고 아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말하기 전에 아이의 동의를 구하는 순간 부모는 아이의 중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더 불안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그 공백을 감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악의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포기하는 두 번째 것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모의 목소리에는 특정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큰 목소리도 아니고 지배적인 권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이 잡혀 있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믿기 위해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려 들기 시작하면, 즉 정당화하고 사과하고 얼버무리려 할 때 목소리는 변합니다. 작아지고 문장 끝에서 올라가 평서문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단서와 부드러움이 가득 차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하는 듯한 분명한 어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 소리를 듣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적은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가 내어주는 세 번째 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언급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 감정, 그리고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일 뿐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대우를 거부하는 조용하고 꾸준한 일상의 실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무시하는 태도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다시 따뜻하게 대해줄 때 부모는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관계의 진정한 언어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제 존엄성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모든 것에는 처음의 순간이 있다. 처음으로 말투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대답이 필요 이상으로 짧았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요청이 명령처럼 전달되었고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가슴 어딘가에서 그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그냥 넘겼다. 당신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피곤해서였을지도 모르고 그 순간이 문제를 제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그 작고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다. 아이의 무례함이 시작된 시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아이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바로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허용됩니다. 허락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관계에서 기준이 되면 더 이상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마침내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규칙의 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하게 방역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이 닥쳤을 때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발은 반드시 올 것이고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 이 자기 강화적인 패턴이 작동하는 방식, 당신의 선의를 바탕으로 조용히 어둠 속에서 자라나다가 어느 날 식어가는 차를 마시며 작별 인사도 없이 닫혀버린 문소리를 듣고 언제 모든 것이 변했는지 의아해하는 그 방식. 사이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진실하고 깊고 애틋한 사랑.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당신이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되도록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당신은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합니다. 상대방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을 메웁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고 배려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언제나 예외 없이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불편함은 줄어들고 편안함은 커집니다. 아이는 특정한 수준의 권리의식을 갖고 관계에 안주하게 됩니다.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편안함의 수준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조가 약간 바뀐다. 답변은 간결해지고 요청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두려움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인내심이 강하고 친절하며 자기 뜻대로 하려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잠재의식은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님은 이 관계에 대해 나보다 더 불안해하세요.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돌아오실 거고, 언제나 용서해 주실 거고, 언제나 적응하실 거예요. 그 결론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영향력은 통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입니다. 그리고 순환의 무서운 점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배열된 방식일 뿐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좋은 의도로 말이죠. 그리고 정해진 것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대화의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에게 그 악순환이 시작된 정확한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방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알게 되면, 진정으로 알게 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요. 당신 자신에게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 당신의 집에서는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대사도 없고 논증도 없고 짚어가며 말할 수 있는 극적인 순간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행동으로, 패턴으로 당신이 행동하고 아이가 지켜보며 결론을 내린 수많은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서 배워왔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려 했던 교훈도 아니고 식탁에서 이야기했던 가치관도 아니고 정성껏 설명했던 원칙도 아닙니다. 다른 수업들, 당신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수업들, 그 말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했던 행동들 속에, 무시당했을 때 했던 행동들 속에,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그저 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던 모습 속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제가 기억하는 교훈들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하는 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불편할 때의 태도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할 때 목소리 톤이 바뀌는 방식에서, 상대방이 차갑게 대한 후에 더 부드럽고 관대하게 돌아오는 방식에서, 잘못이 없는데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사과하는 방식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의도적으로도 아니지만 아이들은 물론 어른이 된 자녀들조차도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관계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지도는 이 관계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 무엇이 기대되는지, 이 특정한 관계가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무엇을 담을 수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의 행동은 수년간 그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불편함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지도에 다음과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는 불편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할 때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무시당한 후 다시 전화를 걸고, 거절당한 후 따스함을 베풀고, 당연하게 여겨진 후 더 많은 것을 베풀 때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도는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그 지도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도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가리키는 영역,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담아 그려낸 그 영역 안에서 당신은 아주 작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일부러 자신을 작게 보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작아지는 길은 전적으로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지도를 만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인내심을 갖는 것,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 습관은 삼키는 것이다. 가슴을 찌르는 말을 삼키고 상처 주는 거절을 삼키고 말투가 잘못돼 가슴 한구석에 박히는 듯한 느낌, 무심하게 대우받았다는 작지만 날카로운 충격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을 삼켰다. 네가 그걸 삼켰잖아.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다 싸우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불편한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그냥 넘기는 게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 삼켰죠. 한 번.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삼키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이 될 때까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일어날 때까지 몸이 수년간의 반복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을 때까지, 그건 힘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워짐입니다. 느리고 스스로에게 가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지워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수년간 당신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에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인함이나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반복해서 봐온 아이가 자연스럽게 내리는 단순한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항상 흡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돌아올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잘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면밀한 관찰을 통해 축적된 증거가 그들에게 이곳에서는 부주의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두려움,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삼키는 행위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연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습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두 가지 특정한 두려움. 중년 이후 거의 모든 부모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두 가지 두려움. 대부분의 부모는 그 두려움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조용히 그들의 삶을 지배해왔다. 첫 번째 우려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면 아이는 내게서 멀어질 것이다. 천천히 말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도록 하세요. 내가 반박하고 선을 긋고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떠날 거예요.
그들은 멀어질 거예요. 나를 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멀어진 아이, 깨진 관계, 잘못된 의미로 조용한 집만 남게 될 거예요. 그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의 존재를 당신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은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아이의 관계를 둘 다 이름 붙이지 않은 채 조용히 점진적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관리하는 관계로 단순히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연기하는 관계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끔찍한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바로 그 친밀함, 유대감, 따뜻함이 그것들을 지켜야 할 두려움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통제하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움츠러드는 관계는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피로감은 당신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더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어둡습니다. 그것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다. 그 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무언가. 늙어서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을까봐 두렵다. 지금 내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요구가 많고 너무 고집스럽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가 곁에 없을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과는 다르게 몸에 자리 잡습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계산처럼 느껴집니다. 지혜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투자입니다. 지금 손상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투자하고 베풀고 흡수하고 작은 규모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즉 이 두려움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유화책은 결코 충성심을 쌓아 올리지 못한다. 그것은 경멸감을 키운다. 당신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누군가의 극적이고 의식적인 경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사랑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누군가의 조용하고 더 위험한 경멸입니다. 그런 종류의 경멸은 안에서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어 줄 거라는 걸 아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얻은 안락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숙한 얼굴을 한 특권의식일 뿐입니다. 특정한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순간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자녀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멈추고 그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와에 그러지 않았어. 그들이 당신이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당신이 베풀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더 이상 그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자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처음으로 해줬던 순간, 시간, 돈, 에너지, 자존심 등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런 인정도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조차 없이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작은 인정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마치 수돗물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이로움도 감사함도 없이 그저 당연히 제공해야 할 기능으로서의 역할일 뿐이다. 그 순간은 아팠다. 아팠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다.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가 그걸 삼켰잖아.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들이 어리다고 바쁘다고 혹은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고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감사를 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사랑은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고, 좋은 부모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삼키면서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간단하고 조용히 말하지 않도록 거부하면서 그건 제게 중요한 일이었고 당신이 그걸 인정해 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희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은 감사를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도록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아이가 수년간 당신을 관찰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곁에 계실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부모님의 감정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지나가는 잠깐의 불편함일 뿐이죠. 부모님은 나보다 이 관계를 더 필요로 하세요.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을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세요. 이러한 결론들이 당신의 아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아이가 눈앞에 있는 증거에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쏟으면서도 그 사랑을 지탱할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던 부모입니다. 주기만 할 뿐 그 사랑을 지탱할 틀을 마련하지 않았던 부모입니다. 늘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 곁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부모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거두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차갑거나 냉정해지거나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대립이나 처벌, 심판으로 바꾸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감으로써 당신의 존엄성을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감정을 인정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에서 당신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관리나 존중, 보살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거나 어쩌면 처음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바라던 대로 스스로를 대하기 시작하세요. 그건 전략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다음 부분에서는 무례함이 정확히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역학이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세 가지 신호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호들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정보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세 가지 신호, 당신은 그들을 봤어요. 그건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을 받고 느꼈습니다. 각각의 신호는 특정한 곳에 닿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넘길 수 있는 머릿속이 아니라 몸 어딘가에 말이죠. 가슴에, 목구멍에. 뭔가 잘못됐는데 모른 척할 때 조여드는 그 작고 답답한 곳에 말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뒀죠. 당신이 부주의에서도 아니고 무관심에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차라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것을 직면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냥 넘어가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는 데에는 대가도 따랐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쌓여가던 비용이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가 날아오자 당신은 부엌에 서서 언제 모든 것이 변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신호를 명확하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널 1, 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시그널 1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그널 1은 단 한 번의 극적인 변화로 나타난 것이 아니며 특정 시점을 짚어가며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러하듯 서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례로 찾아왔다. 답변이 점점 간결해졌다. 한꺼번에 바뀐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짧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짧아지고 또 점점 더 짧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대화가 오가던 자리에 이제는 거래만 남았다는 걸요. 당신이 묻고 상대방이 대답하고 최소한의 단어만 사용하고 최소한의 감정만 담는 거죠. 감정적인 내용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눈맞춤이 사라졌다. 이건 굳이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괜히 꼬투리를 잡는 것 같거든요. 마치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과잉 보호하는 부모처럼 들릴까 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진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그걸 알아챘어요. 말을 걸 때마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모습,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선이 딴 데로 쏠리는 모습, 방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해도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 그 표현은 다쳤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반응하며 생기를 띠거나 부드러워지거나 진심이 담긴 주름이 생기던 그 얼굴이 이제는 굳어버렸습니다.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경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닫혀버렸습니다. 마치 셔터를 내린 가게처럼. 어쩌면 영원히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당신 앞에서 한때 당신과의 관계를 이루었던 순간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친 얼굴 앞에 서서 마음속에서 질문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러다 당신은 그 질문을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문을 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답이 질문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 대답이 당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한 것에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그널 1은 음색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색 아래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잔인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요구되지 않는 관계, 온전히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 않는 관계, 부모가 항상 두 사람 모두를 위해 감정적인 노력을 기울였기에 아이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그널 2, 요청이 명령으로 바뀌다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날의 느낌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아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표현이 바뀌었다. 어조가 바뀌었다. 요청과 응답 사이에 암묵적인 관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자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왜 아직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어딘가, 요청과 요구 사이 어딘가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느끼지만 그 선을 명확히 표현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언급하는 것은 마치 문법에 집착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투에 신경 쓰는 것처럼 좋은 부모라면 아이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말투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요에 집중했군요. 당신은 요구받은 대로 했습니다. 명령에 응답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래.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곁에 있어 주는 거지. 요청에 담긴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중요했습니다. 언어가 사랑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언어는 더 깊은 무언가의 표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방식은 단순히 문법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에 응답하는 것일 뿐, 감정과 한계, 존엄성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의 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대할 때 그 관계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섬긴다. 부모는 제공한다. 부모는 반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것은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거는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시사하지 않았다. 이 신호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다. 내 아이는 왜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언제부터 거절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멈췄을까? 언제부터 예라는 대답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나와서 질문 자체가 불필요해졌나요? 시그널 2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아이의 반응에 대해 구축했거나 구축하지 못한 구조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에게 되돌아온 죄책감,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날카로우며 상처를 남기지 않고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계에서 죄책감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고 전적으로 당신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문장들은 지금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 준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들은 특유의 어조로 전달된다. 꼭 격렬한 논쟁 중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조용하고 담담한 어조로 고함치는 것보다 더 나쁜 느낌을 준다. 마치 이미 판결이 내려진 듯 부모로서의 당신의 실패가 그저 기정사실인 것처럼,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날씨처럼 그저 사실인 것처럼. 그렇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은 그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들은 판결문을 들고 앉아 이리저리 뒤집어 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증거를 찾습니다.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미안한 어조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마치 판결문이 그들이 져야 할 빚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문장이 의도했던 바로 그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죄책감이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냉소적으로도 아니고 의식적인 조종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관찰한 것뿐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저를 실망시켰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더 관대해지고
더 배려해 주십니다. 제가 비난의 대상을 바꾸면 관계는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러한 학습이 자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녀는 효과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패턴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마다, 판결이 정확한지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굳건히 서 있던 자리를 하나씩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변화하고 개선하고 사과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당신이 그 다음에 한 행동과 그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은 더 자주 전화했고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저녁 식사 약속도 더 많이 잡고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들은 상대방의 굳은 표정, 단호한 말투, 죄책감의 전가 등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자신들이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해결책은 더 많은 것, 더 많은 따뜻함, 더 많은 존재감, 그리고 더 많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장은 아닙니다. 극적으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확실하게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 관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이걸 더 필요로 하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부모님은 항상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상황 전개에 아주 특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전력을 이전했습니다. 공격적인 의미의 권력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목표로서의 지배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보다 내가 이 관계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단순하고 구조적인 힘입니다. 상대방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상대방이 항상 관계를 회복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거리를 좁히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 힘입니다. 그러한 지식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그들을 부주의하게 만든다.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보살핌이란 상실의 가능성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실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즉 상대방이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보살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당신 덕분에 귀국이 확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냉담한 반응 이후 걸려온 모든 전화, 거절 후 온 모든 저녁 식사 초대, 당신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한 모든 사과, 적게 받았을 때 더 많이 베풀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돌아올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조건부적이지 않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으며 단지 관계에서 얻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당신의 아이는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자, 이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고쳐야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질문입니다. 좀 더 조용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닌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나요? 잠시 그 생각을 곱씹어 보세요. 처음 날카로운 비판을 삼켰을 때 당신은 무엇을 보호하려 했던 건가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나요? 당신에게 향하는 죄책감을 받아들였을 때, 요청이어야 할 명령을 감수했을 때, 미소 지으며 넘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그토록 꽉 붙잡고 있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판단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두려움을 담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의 진짜 근원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자녀분이 이런 상황을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었죠. 이런 관계는 두 사람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두 사람 모두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부주의함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는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흡수할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다음 부분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침묵 아래 숨겨진 두려움과 수능 아래 숨겨진 불안감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표면적인 것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 일주일 정도.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다시 돌아오고 예전의 패턴도 함께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즉 두려움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고 두려움이 가장하는 모습이 아닌 실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행동 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당신의 자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부엌에 서서 차를 내려놓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더 이상 스스로를 쪼그라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서로에게 솔직해집시다. 표면적인 예의, 바른 솔직함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솔직함입니다. 잠시 가만히 앉아서 진실이 마음에 와닿도록 하고 곧바로 변명하려 들지 않는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한 것은 인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은혜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흡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점점 더 많이 베풀어 온 것은 당신이 관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기에 모든 것을 흡수해 왔습니다. 당신은 주는 것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 즉 부모로서 늘 해왔던 역할을 멈추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공포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기에 베풀어 왔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이름 붙이지도 못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하고 그 두려움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서 스스로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을 원치 않는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명확하게 명명됨. 당신은 자녀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군요. 신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영구적인 건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요. 만약 당신이 선을 긋는다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멀어질 겁니다. 더 차가워질 겁니다. 찾아오는 횟수도 줄고 전화도 덜 하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너무나 조용한 집에 긴장된 관계에서 완전히 깨진 관계만 남은 채 그 관계를 깨뜨린 게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규칙을 바꾸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두려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밀함을 원합니다. 당신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당신은 자녀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필요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규모를 작게 유지하세요. 연결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배려하세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 거리가 생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스스로 거리를 좁히세요. 그리고 그 지시를 해마다 매 순간 따랐지만 그 결과는 친밀함이 아니었습니다. 냉담한 태도, 단답형 답변, 굳게 닫힌 얼굴, 작별 인사도 없이 닫히는 문. 두려움은 당신이 작게 남아있으면 아이를 가까이 둘 수 있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했다. 작게 머무르는 것은 아이를 가까이 두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당신이 먼저 다가갈 것이라는 것을,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다면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친밀함은 양쪽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거리를 좁히기로 선택하는 작고 반복적인 경험, 외면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서 그 요구사항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자신들의 노력, 관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거기에 있는 무언가로 경험했습니다. 가구처럼, 방의 벽처럼 존재하는 것, 특별할 것 없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건 친밀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느낌일 뿐이죠.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마치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의해 사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고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포,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는 공포. 첫 번째 두려움은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도 아주 잠깐씩 꺼내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몸속에 머무르는 두려움이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두려움이다. 모든 배려, 삼켜버린 말들, 무시당한 후에도 계속되는 전화통화의 배경에서 작동하는 두려움이다. 그것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멀어져 가는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셨을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더접는 것으로 변해버린 노년층의 특별한 외로움도 보셨을 겁니다. 생일 전화 한 통, 명절 방문, 진정성 없는 가족이라는 형식. 당신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앉아서 전략을 짜서든 생각의 어딘가에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너무 강하게 반항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끝없이 양보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관계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런 계산은 지혜롭게 느껴진다. 장기적인 안목이 느껴지고 부모가 현재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미래를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함이라는 말로 포장된 회유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든 유화 정책은 그것이 보호하려는 대상을 결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계산을 할 때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이가 사랑이 아닌 의무감 때문에 당신 곁에 있는 관계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따뜻하고 상호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이에게 충분히 관대하고 배려심 많고 요구가 적은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유기처럼 느껴질까 봐 그런 관계를 바라는 거죠. 그건 안전이 아닙니다. 그건 관리된 거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당신의 보잘것없는 행동으로 유지되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진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따뜻하며
관계 진정으로 몰입하는 아이를 얻는 길은 더 많은 양보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의 확고한 자리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금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배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과는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아이는 당신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의심, 숨겨진 무기, 이 패턴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은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두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교활한 것이죠. 바로 자기의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의 인식이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된 부모가 느끼는 특정한 자기의심. 그 느낌 알잖아요. 아이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즉 말투가 무시하는 듯하거나 말이 날카롭거나 행동이 명백히 용납할 수 없을 때 부모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괜히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어쩌면 내가 너무 늙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런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내 기대치일지도 몰라. 자기 반성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것은 침식입니다. 이는 당신의 인식이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당신의 감정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 당신의 불편함이 일상적으로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당신의 예민함, 당신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으로 치부되는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결과입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심스럽게 여기기 시작하고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관계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는 옳고 그른 방침을 지킬 수 없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낀 것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넘은 것이 실제로 경계를 넘었다는 것, 그 순간의 경험이 정확했고 그에 따라 행동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심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전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수년간의 습관과 상반되는 일 말이죠.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을 무기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순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유효한 정보로, 현실로, 최소한 스스로에게라도 인정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된 적도 없었어요. 그것들은 신호였어요. 당신이 그 신호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도 전에 자꾸 꺼버리는 신호였죠. 제가 지금 이 대화에
한 철학자이자 교수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관찰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되고 검증된 이 원칙은 특정 가족, 특정 관계 또는 부엌에서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는 한 부모의 모습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요인, 관계가 파괴되는 요인, 그리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요인을 평생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존중은 감정이 아닙니다. 존중은 명령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존경을 마치 감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감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사랑스럽고 이타적이고 진심으로 대하면 존경이 생겨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존경받는 길은 상대방이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질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조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온전히 점유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명하고 일관적이며 틀림없는 감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질서가 존재할 때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누군가가 존중을 느끼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가 존중을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질서가 무너질 때, 즉 부모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관계의 구조가 기울어지고 유동적으로 변할 때 존중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근거가 없는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관계에서 오는 특별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존경에는 본받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우러러보며 자녀의 기분을 조절하고 자녀의 인정을 구하고 자녀의 감정 상태에 맞춰 자신을 조절해 왔다면 자녀는 본받을 대상이 없어 아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깔보는 태도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애정 어린 경멸 같은 느낌을 줄 뿐이다. 당신은 자녀에게서 애정 어린 듯하면서도 얄미운 태도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았던 사랑 김형석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이를 살려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은 그 사람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잡아야 할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공하고 흡수하고 수용하고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 사랑은 관대하게 느껴집니다. 관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아있게 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분명히 보고 있고 네가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네가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발에 맞서고 냉담함에 맞서고 두려움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괜히 얽매여서 손해볼 뿐이야. 하지만 그런 사랑, 더 어렵고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사랑에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는 천천히 때로는 마지못해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존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편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랑을 줄 때입니다. 냉담해지는 것으로도 움츠러드는 것으로도 이 상황을 대립이나 처벌로 바꾸는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점유함으로써 조용히 단호하게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자녀가 진실하고 상호적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가치 있는 관계로 돌아올 길을 스스로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바꾸는 질문. 자, 그럼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과는 다릅니다. 아니다, 내 아이가 나를 존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초점을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해결책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게 만들죠. 결국 기다리고 희망하고 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만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당신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필요하다면 그 감정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단순히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진정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남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자신을 존중한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면 베풀기 전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없이 베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할 때 아이는 그것을 느낍니다. 부모가 공개적으로 말해서도 연설을 해서도 경고를 해서도 혹은 극적인 선을 그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진실을 말할 때 눈빛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마치 원래 당신의 것인 양 여기는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원칙,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화의 이 단계, 즉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고 두려움의 근원이 분석되고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시점에 이르면
너무나 완전하고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더 강해질 필요도 없고 더 차가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연설을 연습하거나 대립을 준비하거나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망가뜨릴 싸움에 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사랑과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내려왔던 그곳,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안락함에 맞춰 자신을 재정비하는 동안 텅 비어 있고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당신을 기다려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 안에 서라. 마치 내 것인 양 그곳을 점유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해 봅시다. 실천이 없는 원칙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아름다운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연설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수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내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대화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대화는 상상 속에서는 아무리 만족스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거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하고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 마치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과장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즉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무례한 행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자리 잡을 여지를 주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시 조용히 단호하게 장황한 설명도 불만을 나열하는 것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단 한 문장으로 짧고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우리는 그 문장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두 번째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 부모와 단순히 그 역학에 더 많은 혼란을 더하는 부모 사이의 차이입니다.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과거의 앙금을 다시 들추고 대화가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모든 순간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반응해야 할 대상, 갈등의 지점, 반박하고 맞설 수 있는 논쟁거리를 제공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습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간결합니다. 순간을 확장하지 않고 그저 붙잡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변호하거나 협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용납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그 흔들림 없는 모습,
바로 그 차분함이 아이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차분함, 당신의 확고한 신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의 흔들림 없는 모습이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이 된 자녀들조차도 당신의 말보다 먼저 당신의 그런 모습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당신에게서 접해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친숙한 사람에게서 낯선 모습을 발견하면 무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과 경계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언제나 동시에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 가족, 그리고 좋은 부모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단호함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존재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더 부드러워야 하고 선을 긋는 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잘못되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덜한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솔직한 순간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순간을 결코 맞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랑, 오래가는 사랑, 언젠가 당신의 자녀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랑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문장 모두 사실입니다. 두 문장 모두 같은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과 경계, 따뜻함과 기준, 존재감과 원칙,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어떤 타협도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일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문, 반품, 질서가 생기면 비록 천천히 때로는 마지못해 하지만 필연적으로 존중이 뒤따릅니다. 자녀가 다음에 할 일, 여러분께 어떤 일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즉 이 세 가지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때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기다려온 감사와 따뜻함 그리고 인정으로 즉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격할 것이다. 그들은 시험할 것입니다. 마치 벽을 조사하여 하중을 지탱하는 것인지 장식적인 것인지 알아내듯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샅샅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옛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차갑고 더 까다롭고 더 도전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세게 누르면 사라질까? 그러한 반발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이 말을 분명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당장은 아주 나쁜 징조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당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선을 그은 것이 무언가를 손상시켰다는 증거처럼,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것이 옳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도가 다시 그려질 때면 언제나 첫 번째 반응은 혼란과 저항입니다. 예전의 이정표를 찾아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당신의 아이는 옛 랜드마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랜드마크는 당신의 항복을, 당신의 나약함을, 그리고 기준을 세우려는 짧고도 실패한 시도 끝에 숙소로 후퇴한 것을 상징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즉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한 발 물러서고 반발에 굴복하여 예전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기준을 고수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이는 이제 끈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잡고 있다면 조용히 단호하게 과장 없이 떨리는 목소리나 과거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른다면 당신의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으니 길 찾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내비게이션 방식의 변화가 존중의 시작입니다. 명령에 따라 보여주는 요란하고 형식적인 존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이 굳건히 서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보여주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존경입니다. 존중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순간에 스며들 것입니다. 살짝 부드러워진 어조,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눈맞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명령보다는 요청처럼 들리는 말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분명 실제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방을 기억하시나요? 식어가는 차, 작별 인사도 없이 닫히는 문소리, 마음속에서 솟아올라 사라지지 않는 질문,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것은 침을 삼키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무시했던 신호에서 적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에게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두려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말했습니다. 규모를 작게 유지하고 조용히 운영하며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마치 지혜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당신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대립이나 연설, 극적인 결말이 아닌 귀환으로 끝맺습니다. 당신은 부엌에 서 있습니다. 차는 아직 씻고 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자세에도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더 단단해진 것도 아니고 전투태세를 갖춘 것도 아니다. 그냥 외출 금지, 그저 현재에 머무르는 것, 방금 돌아왔어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순간으로 귀결됩니다. 자녀가 선을 넘는 말을 하는 순간, 말투가 잘못됐거나, 말이 날카롭거나, 행동이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 어쩌면 오늘 이미 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 순간에는 전략도 대본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밀려오며 모든 본능이 익숙하고 안전한 방법, 즉 모든 것을 삼키고 넘어가는 쪽으로 당신을 이끄는 상황에서 그 대화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논리적인 답변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문장만 필요합니다. 간결하고 꾸준하며 사랑과 올바른 가치관, 따뜻함과 기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 하지만 이건 여기서 끝이야. 조용히 말하세요. 떨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떨지 말고 떨린다면 떨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떨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나 변명 혹은 그 의미를 누그러뜨리는 완곡한 표현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딱 그 말뿐이에요.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다. 긴 설명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침묵이 해내도록 하세요. 그 문장은 협박이 아닙니다. 최후 통첩도 아닙니다. 대립의 시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과 이 관계에 대해 동시에 참인 두 가지 사실을 조용하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이나 감사, 혹은 당신과 함께하려는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함부로 대우받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은요, 당신이 화가 나서도 아니고 남을 탓해서도 아니고 사랑은 이제 얻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지켜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자체, 즉 당신이 보여주는 하찮은 모습이 아닌 진정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된 진정한 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6단어에 담긴 두 가지 진실은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논증보다도 강력합니다.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배려하는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변명이나 절박함, 특정한 반응을 갈구하는 떨림 없이 말하는 진실은, 그런 진실은 외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해질 수도 있고 방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냉담한 태도, 죄책감 전가, 부모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같은 익숙한 방식으로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분노가 아닌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확신으로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초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올 시간을 세지도 않아요. 그저 기다리세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바로 수련의 전부입니다.
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 바로 그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움츠러들기보다는 굳건히 서기로 선택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러다 어느 날, 그리고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의 애정 어린 오만함도 아니고 당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이의 태평함도 아닌 그런 눈빛으로 말이죠. 저 두 가지보다 더 오래되고 더 단순하고 더 진실한 무언가와 함께 인정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눈앞에 부모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하고 강인하며 확고한 사랑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러한 인정은 곧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베푸는 것으로도, 더 많이 인내하는 것으로도, 스스로를 더 작고 관대하며 끝없이 내어주는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그 안에 서 있음으로써 그 6 단어를 조용히 적절한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통해 사랑해. 하지만 이건 여기서 끝이야. 귀하의 선언 가시기 전에 가져가실 만한 것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글을 읽으세요.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부모입니다. 제 사랑에는 기반이 있고 저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즉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는 순간 무언가가 변합니다. 선언이 현실이 되고 발밑의 땅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 어딘가에서 시작된 회기, 식어가는 차와 닫힌 문,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질문 사이 어딘가에서 시작된 회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